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8번째 마르크스 강좌를 시작합니다. 마침내 마르크스에 대한 해석의 문제, 해석학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철학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논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르크스가 오늘도 살아있는지, 마르크스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라고 하는 그 마르크스의 유산에 대하여 예도가 오늘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제목은 원본과 해석이에요. 오늘 마치 성서의 원본과 다양한 해석들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죠. 깔뱅주의자들은 깔뱅이 최고다, 깔뱅이 본 그 로마서 해석이 최고라 그러는 거예요. 루터는 또 루터의 루터는 또 다른 역사적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각각의 자기 전통에 서 있는 성서 해석이 가장 옳다, 이 지랄을 하면서 믿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느 누구도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한 자가 없고요. 그 원본으로, 그러니까 특정한 관점을 강조한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믿음.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교의 가치에서 분명히 역사적 예수는 그랬잖아, 그죠? 가장 십계명을 축약해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냐? 위로는 신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강조한다든지 특정 관점을 다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해석은 이해가 돼요. 역사적 산물에서 나타난 거야. 그 특정한 깔뱅은 깔뱅의 시대에 맞는 역사적 해석에 의하여 자기가 성서 해석을 통하여 도그마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해석이지 뭐,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게 성서 원전을 깔뱅이 그럼 다 올바르게 해석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게 어느 특정 한 사람이, 그죠? 특정 하나의 전통의 경전을 완벽하게 해석한다라는 거, 환상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 위대한 루터나 깔뱅, 쯔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 그죠? 뭔가 문제가 많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완벽하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서와 그 해석은 언제나, 그죠? 언제나 괴리될 수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위대한 자들,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 아퀴나스의 해석, 다 해석이죠.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그 엄청난 아퀴나스의 지옥론을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옥을 그 계몽주의 시대에 믿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들의 성서 해석. 그런데 그 명백한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교리들이 전부 다가 그들이 문자 그대로 그 해석을 믿어야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성서는 성서로서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각 시대에 나타난 시대적 산물로서의 그리스도교 전통의 대가들이 그 성서를 해석한 것 역시도 하나의 전통으로서, 그죠?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시대의 변화에 초월하여 영원히 적용되어야 되는 해석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성서를 보는 자들은 그런 그 시대의 관점에서 지옥과 천국을 보고 중세의 아퀴나스가 봤듯이 막 지옥 막 불타는 막 이런 개념을 오늘날 읽을 때
어떻게 그거를 그 문자 그대로 위대한 성인이 해석했으니까 다 오라 이러면서 받아들일 자가 누가 있겠냐고. 차라리 몰트만이 더 낫죠. 지옥이 있다면, 그죠? 지옥, 오시는 하나님에서, 그죠? Their Commander God라고 하는 오시는 하나님에서 뭐라 그랬어?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 지옥은 신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악마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바로 신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런 해석. 이걸 또 이단이라 그래, 또. 깔뱅주의의 기독교 강요를 외워야 돼. 이런 거, 여러분. 성서는 언제나 성서에 대한 해석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성서에 아무리 원본에 입각한 거라도 누구든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특정 관점과 시대적인 산물로서의, 역사적 산물로서의 관점이 완벽하게 옳고 그것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국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어서 진리로 인정되어야 되는 것은 그 교단에 속한 자들의 환상이겠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성서가 아닌 거죠,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책인 거지. 어느 인간 하나가,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도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 마르크스와 헤겔과 같은 대가들 역시도 어느 한 인간, 한 전공자, 한 철학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서 옳다 이렇게 말할 해석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도 알려진 마르크스 해석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한쪽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있었던 반면에 마르크스 자체의 원전에 입각하여 마르크스의 사유를 살려놓는 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강좌는 그죠? 해석학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원본과 해석은 언제나 시대의 산물이요, 그 시대의 관점에서 해석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영원한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어야 될 그 문자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오늘날 누구 철학자 하나가 누구 전공자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후설과 하이데거만 보더라도 하이데거는 어느 한 분야를 읽어갖고 얘도가 지금 1차자로 읽고 있잖아. 어느 한 사람이 그걸 전공해서 전문가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중세 신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데카르트의 원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니체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칸트에 대한 어떤 사유가 필요하고, 신칸트 학파라든지 철학 전반적인 거에 대한 1차 텍스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이데거에 대한 해석이 그죠?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그거를 다 한다? 아이고, 속아 웃어. 얘도가 하는 강좌가 다 개소리라는 거야, 얘도의 말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어느 한 사람이 다 한다? 거기에서 더 나은 해석, 더 원본에 입각하면서도 현대에 맞는 해석을 듣는 자는 알 수 있어요. 누구께 더 적합하고 더 나은지. 이 새끼가 사기를 치는지 아니면 최소한 원본과 씨름을 한 놈인지는 강좌를 듣는 놈은 다 아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데 바깥에서만 맨날 누구에 대한, 헤겔에 대한 이야기만 씨부리고 헤겔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자도 많아요, 여러분. 헤겔은 어느 시대 사람이고 그러면서 정신현상학에 대한 강좌는 직접 못 들어가는
이런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것들을 최소한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귀는, 그죠? 지성인이라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가들을 어느 누구 한 놈이 장악하여 자기가 그걸 거기에 대해서 다 안다? 아이고, 어떻게 알 건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색을 읽기 위하여 예도가 강좌를 엄청나게 쏟아대는데, 여러분, 지색의 그 많은 그 다양한 언변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걸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지색이 이 부분은 실수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면서 지색의 사유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강좌를 열기까지는요,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 마르크스 역시도 엄청난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좌를 꼭 들으시고요, 특별하게 마르크스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자들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수정을 하기를 바라고, 서구 사회에서도 역시 엄청난 실수가 있었어. 막스가 죽고 1883년에 죽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엥겔스의 반뒤링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원전에서 그 유물론이 갖고 있었던 분명한 해결에 대한 그 역량,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모든 자연은 인간을 통하여 매개된 자연이거든. 이해가 돼? 그런데 그 매개된 자연을 이원론 쪽으로 분리시켜 버렸어. 그게 뭔지 알아요? 반디링론이야. 그러니까 이미 마르크스에 대한 왜곡은 엥겔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엥겔스가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야? 다윈이 생물학적 세계, 자연의 진화를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마르크스는 역사의 진화를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인간을 통하여 매개된 자연을 소중히 여겼고,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변증법적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마르크스의 원전을 이원론 쪽으로 분리하기 시작했어. 점점 마르크스의 사유가 이젠 경직되기 시작했어. 경직된다라는 거. 독일어로 슈탈베울덴입니다. 도그마틱의 개념이에요. 특정한 성서가 특정 인간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그것은 경직되기 시작해. 특정한 성서가 특정 목사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이용되면 그 성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성서의 그 위대한 해석학적 다양성이 사라지고 하나의 해석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교리라 그래, 이러고. 이게 종교적 교리예요, 여러분. 이걸 도그마라 그래. 도그마틱이라 그래. 이런 것들이 엥겔스로부터 시작돼. 마르크스의 모든 원전을 관리할 수 있었던 마르크스의 알키브의 관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 엥겔스에 의하여, 반디링론에 의하여 마르크스는 마치 자연적 유물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했고 물질의 제1원리를 옹호한 잔 것처럼 착각되면서 점점 과학주의로 경직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시대에 제2 인터내셔널에서 소중한 역할을 했던 누구야, 여러분? 소중한 역할을 했던 게 누구야? 그게 바로 카우츠키라고 하는 체코에서 독일로 귀화한, 체코나 독일은 그 시대에, 그죠? 그렇게 일단 언어를 독일어랑 같이 쓰니까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독일의 조치알 데모크라티슈 팔타이를 조성해.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을 만들어내는데 독일의 베른슈타인이라고 하는 수정주의자가 있어.
그게 마르크스의 그러한 두 계급론은 상당히 경직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수정돼서 점진적 혁명보다는 점진적 개혁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라고 주장했는데, 이거를 비판하면서 카우츠키가 이제 자기가 마르크스, 정통 마르크스의 해석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엥겔스 쪽에 있는 해석을 옹호하면서 점점 마르크스를 정통 마르크스에 있다고 하면서 그 마르크스에게서 나타나는 초기 저작에서 나타나는 헤겔의 인상을 지우려고 점점 더 마르크스를 실증주의와 과학주의로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의 해석을 취하게 되는 거야. 차라리 베른슈타인이 훨씬 더 사회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나가서 카우츠키가 승리를 거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르크스의 원본이 193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해. 그리고 경제철학 수고도 그때 나타나지만 그룬트 리세는 훨씬 후대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경제철학 수고와 초기 작품들이 나타나면서 마르크스는 그런 경직된 얼굴을 가진 자가 아님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마르크스를 레닌이 적용하게 되면서 이런 적용은 점점 더 경직화로 가는 거예요. 그 경직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카우츠키의 이론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멘세기키와 볼세비키의 그러한 혁명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볼세비키의 어떤 강력한 그러한 당의 입장을 옹호한다라고 말하면서 레닌은 자기 나름의 뭐죠? 마르크스 해석을 수행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뭘 수정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마르크스가 스탈린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자가 대한민국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더 나은가 하면은, 민중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민중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민중들은 결코 스스로 의식화가 될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요 부분은 마르크스와 레닌이라는 1, 2 강좌를 이미 해놨어요. 예도가 한 1년 다 돼가요. 그 강좌를 참여하세요, 꼭. 그러니까 스스로 의식화를 할 수 없는 이 민중들은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 특정 계급에 속하지 않으면서 민중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 계급에 의하여 의식화되어야 되고 주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마르크스가 말하지도 않은 것들을 수정하게 되면서 점점 경직화시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에 마르크스의 작품이 나온 게 겨우 2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공산당 선언하고, 공산당 선언은 뭐 책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짧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자본론 1권이 출간되어 있었다고. 그 외에 헤겔 법철학 서문, 독일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경제철학 수고는 원본으로 나올라 그러면 이들이 제2 인터내셔널이 열리고 1880 마르크스가 죽고 몇 년 뒤에 이 인터내셔널이 열리잖아. 그게 말년부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기 전까지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의 이런 이론들이 독일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독일에서 파시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사회주의 운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로지 레닌을 통한 1917년의 혁명을 통하여서만 살아있게 됐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탈린에게서는 경직된 국가 이데올로기가 돼버려. 여러분, 마오쩌둥은 또 다르고 김일성은 완전 이거는 도금화된 거예요. 마르크스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런 경직화가 레닌은 해겔을 인정하는데 스탈린은 해겔을 적대자라 그래요. 그래서 점점 과학주의로 가게 되고 인간과 분리된 자연 속에 자연의 변증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거야. 제1물질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자연 속에서 과학적 변증법이 이거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서 인간을 빼버린 자연 세계 안에서 물질의 변증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유물론적 역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인간을 삭제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 이러면서 점점 수정되는 거야. 그런데 스탈린은 이것을 더 나아가서 국가 이데올로기로 바꾸면서 오로지 러시아의 국가를 위한, 그 다음에 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어. 그리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1인 독재 체제 아래로 갖고 감으로써 마르크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마르크스가 아닌 거야. 그런데 30년대에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들이 엥겔스의 전집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또 러시아 연구가 또 있었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제 철학 수고를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 마르크스는 휴머니스트거든. 이거는 어떤 특정 이념을 얘기해갖고 폭력과 그 다음에 살해를 통하여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막스는. 그런데 스탈린은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하고 1인 독재 체제 아래에 기속시켜버렸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과 그 다음에 그 당에 반대하는 자들을 숙청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침내 이런 수정, 마르크스의 수정을 통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은 양반이에요. 레닌은 오히려 마르크스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레닌은 대부분이 인정해요. 레닌은 대단한 또 철학자고 대단한 어떤 그러한 사상가로서 막스를 해석한 자야, 여러분. 그런데 스탈린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는 김일성 비슷하게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1인 독재 체제 아래에 복속되는, 그래서 영원한 프롤레타리의 독재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게 되면서 이제는 서구 사회의 지성인들과 유리돼 버린 거야. 레닌 속에는 최소한 마르크스의 모든 인간을 위한, 자연은 모든 인간과의 조화를 통하여 그 노동은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생산 수단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삶의 조건의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해겔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간과 자연의 어떤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소외를 일으키는 것들은 배제돼야 된다라고 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데올로기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성서를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그 결론이 신약 성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2의 가톨릭의 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리로 밝혀졌듯이
이러한 스탈린을 통하여 수정된 그 마르크스주의는 이제는 마르크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인간의 해방을 얘기했던 막스가 이제는 타자를 죽이는,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경직화에 반대하여 그러니까 헤겔을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헤겔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게 자연의 인간의 자연은 언제나 자연 자체의 유물론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막스도 그래요. 이해가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간을 통한 매개가 된 그 자연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연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를 일으키는 거야. 이 소외 개념이 엔트프렘 등이 결정적인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야. 나중에 30년대에 마르크스의 전집이 나오기 전에 위대한 마르크스의 원본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철학자가 2명 나타나. 그것도 마르크스의 원본이 나오기도 전에 나와요. 그게 누군지 알아?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야. 루카치예요, 여러분. 23년도에 게시히테 운트 클라센캄프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역사와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마침내 루카치는 자기 선생이었던, 독특해. 자기 선생이 사회학자 누구였는지 알아? 막스 베버였어. 막스 베버의 원형으로서 마르크스를 보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르크스의 그전의 해석보다 탁월한 해석을 내놔. 그게 뭔지 알아요? 헤겔을 통하여 막스를 보는 거야. 이게 막스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 투쟁과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자유의 개념,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인간 본성의 개념과 프롤레타리아의 의식을 결합시켜서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소외를 수정하는 쪽으로 나갔다고. 마침내 초기 마르크스한테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소외 개념을 재해석하면서 드디어 사회 안에서의 인간과 사물의 변증법적인 상호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인간을 빼버린 그러한 물질 자체의 유물론을 막스도 말한 적이 없지만 그거를 독특한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루카치가 물화, 독일어로 페얼딩리흥이라 그래. 물화라는 개념. 그러니까 뭐야? 레닌이 헤겔을 인정하는 것도 독특해. 오늘날 왜 지적이 헤겔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1차 자료가 중요한 거야. 물론 오늘날은 막스의 원전이 다 나와 있지만은 이해가 돼요? 그게 초판들이 30년대에 나오기 전에 루카치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러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사용했던 경직화된 마르크스를 수정하기 시작하면서 마르크스에 대한 재해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철학자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원본으로서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루카치의 그 엄청난 소설론도 있지만은 역사와 계급투쟁은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에서부터 자본론까지 그룬트리스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는 헤겔을 버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헤겔 개념의 소외의 개념을 갖고 가서 이런 경직화시켜 놓은
그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도그마를 다 박살을 낸다니까. 이해가 돼요? 마치 그리스도교의 성서가 왜곡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갑자기 대가들이 나타나서 성서의 원본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이론을 박살내듯이 마르크스의 원본으로 돌아가서 마르크스의 경직화를 박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거는 루카치가 이러한 전집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자본론 안에서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론에서 그 예도가 이미 강좌를 열었잖아. 헤겔에 대한 그 빛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본론에서도, 여러분. 자본론 제1권 2판 서문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투리세가 나오면서 헤겔과 막스의 관계는 루카치가 옳았음이 다 증명돼 버린 거야, 여러분. 거기다가 안토니오 그람시도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투쟁을, 그죠? 이런 휴머니즘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해방과 이 소외를 물화된 세계의 변증법이 아닌 인간의 관계와 사회적 총체 안에서 사유했던 그 마르크스를, 그죠? 그 마르크스를 복원하는 쪽으로 나갔던 이 그람시와 그 다음에 이런 철학자들에 의하여 보호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시대에 또 한 가지가 있어. 루카치와 그람시. 그 시대에 또 한 가지는 뭐야? 파시즘에 대항하여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해야 되는 역사적 소명이 또 있었던 거야. 이해가 돼요? 파시즘을 옹호할 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하여 마르크스의 휴머니즘을 강조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초기에 마르크스 초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실존주의가 나타나. 에리히 프롬의 마르크스에 근거한 인간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마르크스의 냄새, 그 다음에 또 뭐야? 메를로 뽕티한테서도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심지어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마르크스의 이 휴머니즘을 인간 예수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해방신학도 그쪽으로 가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다가 그룬트리세가 나오면서 완전히 또 다른 해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알티세르는 또 독특하게도 프랑스에서 이미 1945년도에 또 다른 마르크스적 해석을 내놓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헤겔주의와 역사주의와 휴머니즘 다 거부하고 알티세르의 방법론은 구조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이론이 그 사회에 대한 조건을 소중히 여겼다 그런다 한다면 그 조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고 그 이데올로기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마르크스를 보면서 마르크스의 원본을 재해석하기 시작했고, 독일에서 또 다른 운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와, 그 다음 또 뭐예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그 다음에 마르쿠제,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제1차원적 인간, 원 디멘지오날럴 맨슈, 이런 책들. 그 다음에 또 오늘날도 지금도 살아있죠, 하버마스. 이런 전통을 통하여 이 자본주의 사회의 전문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이 전문가 집단들이 이 민중들과 대중들을 속이고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 지식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현상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다시 마르크스주의를 넘어서려고 한 게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의 어떤 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들레즈한테도 미셸 푸코 역시도 자기는 막스주의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봐봐, 그 철학에서 왜 마르크스가 없겠어? 들레즈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사상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노마드라든지 자본주의 비판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는 프로이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특히 마르쿠제와 하버마스는 프로이트를 갖고 와. 여러분, 오늘날 지적이 락강을 통하여 해결을 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갖고 오고 그걸 통하여 왜곡된 그러한 사회 지식인들의 사회학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여러분. 엄청 재밌죠? 그 마르크스는 오늘날 서구 철학에서 없으면요, 절반이 없는 거라니까. 예도가 이미 첫 강좌 때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문학 비평가로서 철학자였던 데리다도 막스를 해석해, 여러분. 여러분, 거기다가 바디우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개되는 오늘날 몇 인터내셔널인지 몰라. 거기에서도 참여하고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철학자가 바디우였고,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마르크스주의 흉내를 내는 게 오늘날 취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그 내용은 상당히 다르죠.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는 오늘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이트를 통하여 재해석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중요하게 마르크스의 사유가 나타나게 됐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힘없는 자들의 어떤 그러한 권리를 옹호하는 그런 철학에서는 어디에서건 마르크스가 있었다라는, 미셸 푸코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데리다는 기존 철학을 해체하다가 하이데거 제자로서 자임하다가 이건 뭐 마르크스를 얘기 안 하면 이게 철학이 이게 좀 이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초기를 넘어서 자기의 후기 철학으로 가게 되면서 그 유명한 마르크스의 유령을 발표하게 되잖아. 거기서 중요한 게 뭐야? 니네들 신자유주의를 통하여 소련이 망했다 그래서 막스가 죽었다고 착각하고 포닥거리하고 앉아 있는데, 니네들의 삶 한복판에 마르크스의 유령은 살아있다. 니네들이 만들어내는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의 입장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니네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자들이 없이 어떻게 니네들의 그 삶이 그렇게 기족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업의 문제, 오늘날 제3세계의 문제, 기아의 문제, 비인간화된 그러한 제1세계의 경제적 발전의 착취에 의하여 희생된 제3세계의 경제적 상황의 문제, 그죠?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그리고 각각의 세계의 전체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마르크스는 유령으로서 우리에게 살아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막 이 자본주의 가진 새끼들을 다 죽이고 없애고 그래서 막 사회주의를 만들어내자, 이런 마르크스주의는 없어요, 오늘날은.
이미 그게 스탈린을 통하여 과격화돼서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의 이러한 도그마가 얼마나 많은 사례를 저질렀는지, 왜 실패하게 됐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에른스트 블로흐도 막스주의자였어요, 여러분. 희망의 원리는 인간 공동의 행복을 위한 원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으며, 인간의 근원적인 인간성, 멘슐리히카이트는 어느 누구도 착취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정신이 있는 곳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자가 레닌의 혁명의 문구로부터 그저 그 서문, 그 위대한 희망의 원리, 호프능 프린치프의 서문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거.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적은 대놓고, 그죠? 대놓고 지랄을 떠는 거야, 여러분. 심지어는 자본주의의 왕국인 여러분 알잖아. 월가에 가서 막 연설하고 여러분 썩지 말아라 막.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떤 적색 분자라든지 그런 걸로 보는 자들은 아직까지도 뭔가 모르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러는지. 마지막입니다. 예도의 견해입니다. 저는 마르크스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차별이 존재하는 곳에 역사는 아무리 부유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가 그래도 더 나은 정부로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에 대한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는 역사가 지속되는 한 어디에서건 있을 것이고, 어떤 정책을 펴든 간에 그 정책 속에는 거기에 대하여 콩고물을 얻어쳐먹는 새끼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동일한 사회적 그러한 책임과 사회적인 조건 속에는 동일한 경쟁이란 말 속에는 언제나 거기에는 부당한 경쟁의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 마르크스의 유령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역사적 예술을 볼 때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역사적 예술은 오늘날도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교회가 그 예술을 죽이고 영광의 예술을 이야기하는 곳에, 그리고 교회가 언제나 그 성서를 도구마로 만들어서 그 도구마를 이용하여 자기 권력의 이데올로기로 삼는 곳에 역사적 예수는 신학자들을 통하여 세계적인 그러한 대가들을 통하여 언제나 이 세계에 추방된 자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재소환되었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을 통하여 니체를 통하여서도 소환되어서 그 제도를 비판하는 그러한 비판의 무기로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마르크스의 정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정말 존재한다면, 계급 없는 사회가 이데올로기로서 존재한다면, 해겔의 절대지가 정말 존재하는 그런 역사의 발전의 단계가 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가 그러한 역사 속에 그러한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가 건설되지 않는 한 마르크스의 정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오늘날 아무리 푸닥거리를 하고 죽었다 그래도, 아무리 좋은 정부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위장을 떨더라도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데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철학자는 이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러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하여 사회적 존재론에서 구멍이 난 곳을 우리는 언제나 까발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목소리를 내는 곳에 막스는 언제나 새롭게 살아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죠? 하나의 가치로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투쟁 속에는 언제나 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론가, 얄팍한 정치 평론가 철학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완전히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날 지색과 다양한 심지어 자유주의자들조차도 심지어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지식인들조차도 우리나라 말고 조차도 의료보험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조건은 사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오늘날 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 그래도 대한민국이 의료보험만큼은 사적으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 영국과 일본이 고속도로를 사적으로 돌릴 때에 대한민국은 그런 사유화에 반대했다라는 거. 위대한 승리죠, 여러분. 미국, 영국이라고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위대한 게 더 많아요. 그렇다는 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 인간의 고통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가 존재하는 것, 인간 위에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특정 이데올로기가 민중들을 지배하는 곳, 그 모든 곳에서 마르크스는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예도 강좌 마칩니다. 주스.